안녕하세요. 행보TV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있었던 주요 내용과 여기에 관한 제 감상평을 공유해 보도록 하죠.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 위주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던 것 같은데요. 신한투자증권의 양지원 전문위원의 말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핵심을 짚었고 정부에서 귀담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었죠. 첫 번째로 시장 안정화가 목표인지, 두 번째로 집값 하락이 목표인지, 마지막으로 갭 투자 차단이나 다주택자 규제와 같은 투기 근절이 목표인지 말이죠. 아울러 현 정부의 정책 목표가 3번, 즉 갭 투자 차단과 다주택자 규제가 최우선 목표라고 한다면 현행 규제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며, 다만 현 규제의 기조를 지속 유지하게 된다면 시장의 전체적인 거래 정상화 달성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현 기조를 유지하게 된다면 시장의 어떤 거래라든지 아니면 가격 자체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장 정상화는 오히려 힘들고 예측 가능성만 어렵게 만들어서 실제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원하는 주거시장 안정화에는 멀어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으로는 인위적인 가격의 통제를 지향하되 시장의 정상화를 목표로 어떤 부동산 정책을 정립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위적인 어떤 사회주의적 방식의 가격 통제는 불가하므로 그런 것은 정부 정책의 목표가 아니고, 다만 정책의 핵심 지향점은 비정상적인 수급 왜곡으로 인해서 시장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정상화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본질적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가격 형성이 어떻게 형성이 돼야 정상적인 것이고, 바로 시장 메커니즘을 정상화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 공급 논리에 의해서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 메커니즘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담합이나 독점을 통해서 시장 가격을 교란시키는 행위가 있다든지, 또는 짜고 치는 통정 매매나 그 밖에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거래 행위 같은 것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 정부에서 규제를 해야겠지만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시장에서 정부에서 주관하는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은 과연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대출 규제를 보면은 내가 대출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대출을 강하게 규제함으로써 억지로 시장 가격을 누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현재 주택 가격 15억 원 이하는 대출 규제가 6억 원이고, 15억에서 25억 이하는 4억 원, 그리고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의 압박으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하게 되면서 시중은행들 또한 자체 규정을 더해 최근에는 국민은행 같은 경우 최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3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정책들은 공정하고 정상적인 메커니즘일까요? 또한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의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죠. 전세라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일종의 사금융 성격의 거래 행위인데, 그 지역의 전반적인 부동산 시세나 또한 전세 매물의 수요 공급 논리에 의해서 전세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개념을 들고 와서 인위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은 계약을 갱신하게 될 경우 기존 전세 시세의 5% 한도 내에서만 전세금을 높일 수 있도록 강제로 제한을 시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에서는 두 개의 전세 가격 밴드가 형성이 되어서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가격을 교란시켰습니다. 4년 뒤에는 그
그동안에 응축됐던 상속분을 모두 터뜨려서 전세 보증금이 급등하는 현상을 맞이하게 되었죠. 따라서 앞서 양지영 연구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현행 부동산 정책이 단순히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다주택자 규제가 목표라고 한다면 그냥 이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시장 내 매물이 건강하게 유입되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들은 걷어내고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지도록 유도해야 하며 실수요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다시 설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다른 화제가 되었던 지방 국립 공주대학교 3학년 재학생 이지우 씨의 제안도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발선의 불공정과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차익 환수를 요구하는 내용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부모님 집이 있는 청년과 지방에서 상경을 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간의 출발선이 근본적으로 다름을 지적하며 고소득층이 서울 부동산 소유만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는 동안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고 저축하는 청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얘기하곤 했죠. 따라서 이지우 학생은 국가 개입을 통해서 종부세를 강화하고 양도차익을 환수해서 불로소득을 억제해야 하며 여기에 확보된 재원을 지방 인프라와 주거복지로 선순환시켜야 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다만 제 생각을 가미해 본다면 이지우 학생의 생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을 잘 인정하지 않는 다소 위험한 발상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는 이미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그 금액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증여세와 상속세를 통해서 상당 부분을 정부와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환수한 금액으로 저소득층 지원은 물론이고 국가 인프라 관리나 실업급여, 정부 지원 사업 등 여러 방면으로 이미 선순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집을 마련한 그 청년의 부모님은 그럼 공짜로 서울에 집을 마련한 걸까요? 그분들도 역시 어려웠던 청년이었던 시절이 있었을 거고 착실하게 모은 급여 소득과 은행의 힘을 빌려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수십 년간 대출 원리금을 갚아가면서 비로소 서울에 자기 살 집 30평형 남짓의 공간을 겨우 마련한 것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을 내가 내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에 다시 세금으로 수십 %씩 나눠주면 됐지 왜 이들을 마치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주체로 묘사를 하는지 성장 과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으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이라는 게 꼭 정직하게 땀 흘려서 일해서 번 돈만이 소득은 아닙니다. 그걸 원한다면 과거 농사를 짓던 농민사회로 회귀를 해야겠죠. 아니면 사냥을 했던 석기시대로 간다든지 말이죠. 그런 잣대를 들이댄다고 하면은 부동산에만 들이댈 게 아니라 주식 투자라든지 외환 투자, 채권 투자, 기타 대부업 등을 하는 국내 최소 수십만 명, 글로벌로 나간다면은 최소 수천만 명을 저거로 돌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집 형편이 상황에 따라서 넉넉하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내 주변에 잘 사는 친구들을 보면은 부러울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저도 당연히 청년이고 과거 대학생 시절, 사회 초년생 시절 느꼈던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결국에는 내가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신세한탄만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만 운운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만 손해고 내 미래가 바뀌는 것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어서 빨리 자본주의의 생태계를 이해하시고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하셔서 본업은 본업대로 잘 이끌어 나가시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근로소득 외에 추가 자본소득을 얻을 방법을 찾으셔서 미래의 희망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으나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 소진으로 인해서 잔금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찾아보니까 수원 매교역 펠루시드 입주를 앞두고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집단 대출이 안 돼서 현장에서 난리라고 하는데요. 일반 시민 황정민 씨도 이미 2년 전에 계약한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잔금 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하거나 경과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대통령께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에 대해서 대통령은 즉시 점검을 지시하며 해당 발언이 일리가 있고 이미 확정된 계약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정책을 변경해서 피해를 주는 것은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계대출 총량 규제 관련해서 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 본인이 당국의 부동산 정책 미스를 시인한 꼴이 된 거죠. 참 무서운 세상인데요. 부동산 정책 위반자들의 아이디어로 인해서 일반 평범한 시민들의 실생활까지 이렇게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게 말이죠. 만약에 이분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업이라든지 P2P 대출을 통해서 고금리로 잔금을 받아서 어찌저찌 겨우겨우 잔금을 납부하든지 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하면서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받겠죠. 다시는 이런 정책 미스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회 이후에 바로 집단대출 한도가 부활을 해서 기적적으로 입주 예정자들이 살아남았다고는 하는데요. 참 다행인 소식입니다. 국가의 정책이 이렇게 대통령 말 한마디에 따라서 시스템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시민들에게 불안을 주는 모습이고요. 마치 왕에게 읍소를 해야 사정을 들어주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이 보기 정말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어록이 있었습니다.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의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전국 평균가 2배라는 어록이 있었죠. 이 말인 즉슨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이 대충 5억 원이라고 한다면 10억만 넘어도 초고가 주택이므로 이를 사치품으로 인정을 해서 엄청난 보유세를 물리겠다라는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경실련의 토지주택위원장 조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록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실거주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100% 투기라고 말했죠. 또한 유명 유튜버 이광수 씨의 기 대출자에 대해서도 현행 대출 규제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라는 어록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미 SNS에서 조금씩 퍼진 사실인데 조금 눈치가 빠른 분들이라면 이미 눈치를 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일반 시민 또는 부동산 전문가들로 포장된 평소 정치 색깔을 잘 알 수 있는 분들이죠. 제가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토론의 자리가 맞는지 또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놓고 서로 맞장구 쳐주는 약속대로는 아닐지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항상 뉴스나 언론의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다소 피곤하더라도 철저한 검증과 의심을 통해서 제대로 된 팩트체크를 하고 사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더 나아가 내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에게 우리 가족의 삶이 휘둘리지 않도록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죠.